네, 12월 20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 코스닥이 좀 1%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네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가 1.8% 이제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3,00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도 1.07%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코스닥 150 지수는 0.38% 하락하면서 다소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코스닥이 이렇게 1%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락하는 종목이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는 많지 않거든요. 오늘 코스닥 등락을 보게 되면은 상승이 이제 236종목, 하락이 1173종목인데 거의 5배가 많죠. 이런 거는 보통 지수가 한 3%는 하락해야 이런 수치가 나오고 보통 2배 정도, 3배 정도 나오는데 오늘은 좀 과도하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거래량이 있는 상태로 하락을 했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로 하락을 했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코스피의 오늘 거래 대금인데 8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오늘은 이제 딱 12월 10일 하루 제외하고 거래 대금이 가장 적었던 하루였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이 거의 제일 적은 축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는 참 수급이 진짜 빈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공백이냐라고 봤을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그냥 던지게 되면은 아래에 받쳐주는 물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만 팔아도 예전에 1% 하락할 게 이제 2%까지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좀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를 보시면 거래소가 비차익이 3,380억이 나왔죠. 이제 저는 프로그램 매도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프로그램 매도 중에서도 차익이 있고 비차익이 있는데 차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과 현물 간의 그런 괴리를 이용한 차익 거래를 의미하는 건데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을 그냥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던지는. 그러니까 오늘 특히 코스피가 1.8%를 하락했던 이유를 같이 보자면 아무래도 시총 상위가 이렇게 좀 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늘 이런 바스켓 비차익 매도에 의해서 좀 나온 게 아닐까.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러네. 상위권은 다 빠졌네. 네,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좀 이렇게 기관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바치는 모습이었죠. 뭐 금융투자가 425억을 사고 뭐 투신이랑 사모에서도 120억을 바치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낙폭이 적었고 코스닥 150 지수가 그래서 의외로 오늘 0.38%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 우리가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 저렇게 빠지면은 밑에서 개인들이 다 받아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 뭐 개인들 1조 정도 샀으니까 네. 받기는 하되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아주 낮은 가격에 받는다.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게 이따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을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렇게 좀 여의도에서 좀 이런 뭐 투자를 크게 하시는 뭐 헤비 트레이더 분들이나 전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올해 하반 이제 뭐 다음 주까지죠. 근데 올해 대주주 양도세 영향이 이제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면은 이미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제 가이드라인에 걸치냐 안 걸치냐 그 부분을 지금 조절하는 단계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요것들을 피해간 상태에서 일부 뭐 코스피에서 1조가 들어왔고 뭐 코스닥은 140억이 들어왔지만 코스피에서 그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온 받친 물량들은 상대적으로 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오늘 매수 상위에 들어온 부분들도 보면은 LG화학이 오늘 연중 신저가가 나왔었거든요. 개인 순매수 상위에도 오늘 LG화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받쳐서 사는 그림들이 나와서 코스피가 유독 그 비차익 매도에 의한 하락폭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고점에 LG화학 물려서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기 전에 네. 좀 주가가 오를 거를 기대했잖아요. 네.
그 기대감 그리고 그때 이제 좀 물량을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네. 오히려 반대로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예견된 하락이었다. 물론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 2차 전지 ETF에 또 패시브 자금 유입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부분들에 의한 좀 양매도가 나온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화학은 뒤에서 좀 따로 네. 더 얘기하고요. 지금 일단 이렇게 시장이 빠진데 그러니까 지금 1조 원을 개인이 샀다는 얘기는 1조 원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된 데는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오늘 그래서 좀 그러면은 왜 이렇게 팔까에 대해서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현선물을 동시 매도가 나오면은 금융투자 기관에서도 금융투자가 같이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오늘 매도가 나오는 게 기관이 코스피에서 오늘 5,750억을 매도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또 금융투자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기계라고 봐야 됩니다. 정해진 수치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것들을 이제 개인이 받냐 안 받냐의 그 논리가 이제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들은 개인이 받았으나 결국은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매도가 나왔을까를 보면은 지금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습니다. 악재와 호재 사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도 좀 보시게 되면 홍콩 증시가 또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늘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국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매크로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면 우리가 뭐 이유를 좀 뭐라 그럴까 긍정적으로 내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글로벌리 지금 이게 전체 뭔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이게 네. 좀 심각한 거잖아요. 네. 지금 일단 뭐 중국 증시를 포함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말 이게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제일 화두가 되는 건 오미크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나왔을 때 이게 오래 될 거냐, 오래 지속될 거냐, 아니면 또 금방 뭐 델타처럼 사라질 거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됐었고 실제로 이렇게 처음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가 재차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루는 다우존스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어떨 때는 또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하는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어느 수치냐를 좀 가늠을 해야 되는데 11월 말, 그러니까 불과 3주 전에 비해서 60% 이상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CDC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놀라운 확산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힘든 겨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직접 언급을 했었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그런가에 대한 부분도 유럽 쪽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도 지금 하루 1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영국에 지금 빗장을 건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빗장을 거는 게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게 프랑스는 지금 하루에 5만 명이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에서도 지금 1, 2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고 긴축도 긴축인데 이거 다시 경기 재개 안 되는 거,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늦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되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8천만 원대 1억 간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지금 6천만 원 이하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는 굉장히 증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터키하고 중국을 한편으로 묶고 영국하고 미국으로 한편으로 나눠서 정말 이런 와중에서도 다른 통화 정책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터키하고 중국은 지금 오히려 유동성을 지금 풀려고 하는 이런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가 지난주 우리 주말 사이에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작년 3월 19일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근데 네. 그 단어들 지난 주말에 터키 증시에서 듣게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15%에서 14%를 인하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이스탄불 증권거래소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장중에 9.1%까지 하락을 했고 장중에 8.5%까지 이제 뭐 그나마 좀 상승 하락폭을 조금 이제 회복을 했지만 그때를 보면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본인을 금리 인상의 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3년 동안 그 이제 은행 총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 3년 동안 3명의 총재를 다 경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면 저 대통령이 나중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혹시나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2023년도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터키를 G20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라고 해서 어쨌든 신망은 좀 높은 편인데 그 다음을 이을 후계자가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터키도 여전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지준율을 8.4%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말 유동성이 드디어 풀리는구나. 중국의 유동성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신흥국도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오래 가지 못했고요. 그 금요가 이제 223조 원이었는데 오늘 또 한 번 뉴스가 나온 게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을 20개월 만에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3.8%가 됐지만 5년 만기는 동결이 4.65%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저는 좀 반등이 10시 반 이후에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 경험을 보더라도 이게 호재잖아요. 주식시장에는. 유동성이 유입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10시 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오미크론이나 이런 대외적인 변수도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실제로 이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홍콩 증시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상해 지수가 한 0.4% 정도 하락하고 있었는데 장 마감에 갈수록 1% 이상으로 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미국 선물 지수도 나스닥을 비롯해서 1% 하락으로 연결된 게 딱 그 시점 이후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좀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반대 포지션에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뭐 영국도 기준금리를 올렸고 지금 미국도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면서 패드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한쪽은 갈래로 지금 다른 모습이 나오면은 그래서 좋은 게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안 좋게 두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매크로에서 참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중국의 금리 인하를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이게 중국 정부가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유동성을 불어넣는구나라는 기대감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부정적 인식으로 바뀌면서 지수는 좀 하락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 뭐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경제가.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악재들의 영향 그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뭐 갈만한 어떤 상황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포지션을 지금 우리도 뭐 줄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또 고민해야 되니까. 네. 일단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한 가지 기대 요소가 지금은 악재로 작용을 한 게 미국의 2조 달러 법안 통과, 인프라 법안 통과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흔들렸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이것 때문에 성장 전망이 하향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년도 1분기 전망 GDP도 3%에서 2%로 하향을 시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늘 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은 오늘 글로벌 매크로는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참 그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지금 막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그 심한 상황에서 네. 외국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네.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세계 경제 그 투자자들이 되게 뭐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해서. 근데 터키의 경제가 이렇게 뭐 진짜 뭐라 그러지 그 파산 지경에 이른다 해서 뭐 세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인가요? 저는 뭐 그 규모를 숫자로 완전히 뭐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거는 저는 개별 국가의 이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뭐 트리거가 되면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신흥국도 그렇게 된다라고는 저는 상관관계가 많이 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오미크론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좀 이거 별거 아니다.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안도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럼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의 얘기도 듣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하려고 시나리오를 참 많이 세우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양도세로 인한 매도는 이미 대부분 나왔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내년 초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의 이제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요즘에 주식시장에 싼 거 너무 많다. 근데 안 사는 이유는 그 양도세에 걸릴 것 같아서 안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눈여겨봤다가 28일 기준인 거잖아요. 물론 29일 열리고 30일은 주식시장이 안 열리지만 그 다음 뭐 내년도 이제 첫날부터는 충분히 이런 코스닥 필두로 해가지고 상승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전혀 뭐 매도를 하지 않고 갖고 계셨던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다음 주까지 한 일주일의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좀 늦은 시점이 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러니까 손절하기에는 네. 이미 늦었다. 저는 이미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힘들다 얘기하고 있고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괜찮냐라고 이제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두가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도.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물론 당연히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비중을 다 정리해야 한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잘 아실 거예요. 20%에서 손절을 했을 때 내가 100에서 80이 됐잖아요. 다 팔았어요. 그러면 100으로 가려면은 20% 손실이 났지만 25%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게 70이면은 30% 손실이 났었는데 그러면은 거의 44%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비중을 조금씩 대응해 나가는 거는 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와서 더 떨어질까 무섭다? 물론 그거를 신용 안 쓰신 분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신용을 쓰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분명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현금화를 해놓으신 분들의 마음이 괜찮아 내년에 살 거야 이런 되게 편안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투자 전략에서 매도하기는 저는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비중을 좀 줄이는 건 상관없겠지만 오히려 내년도를 기대하면서 그때는 이제 압축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10개가 퍼져 있었으면은 그런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종목 5개로 압축해가지고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다시 거리두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지금 오미크론 7천 명이니 막 이러다 10,000명 돌파하는 거 아니냐 하루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과 함께 같이 맞부딪히면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아주 정말 지속적으로 겨울 내내 어려워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나온 게 이제 음압병실과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 업체들이 그래도 반등이 나왔었던 게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그쪽으로 좀 가능성을 베팅을 한 투자자들이 그런 종목들을 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8,000명, 10,000명, 20,000명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미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섣불리 예측하는 거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 기억상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창 이렇게 났을 때도 더 확진 나올 수 있다,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어느새 그 다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뭔가 그거를 주식시장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예측이 저는 참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대응이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더 길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느냐 부정적으로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니까. 근데 지금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어쨌든 최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레버리지 안 쓰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작년 3월급은 아니에요, 확실히. 아닌데 느낌은 체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자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고통이 지금 있다고 전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더 많이 올라와 네.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100이라는 투자금을 했을 때 50이면 50 손실이네. 근데 지금 만약에 그 100이 500이 됐다라고 했는데 20%만 손실 나도 100이거든요. 그때보다 몇 배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코스피가 3,000을 하회하고 제가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미리 한번 좀 이렇게 그어 놔봤는데 지금 당연히 쉽지 않은 시장인 게 제가 여기 줄을 그어 놓은 게 2,873이 작년 딱 거래일 마감일 종가거든요. 네.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3%밖에 남지 않았어요. 작년 종가가 2,873이었는데 지금 2,963이니까 3%그 말이 거꾸로 하면은 지금 1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3%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면은 코스닥은 2% 위에 있습니다. 그때 종가가 작년 말 종가가 968포인트였는데 지금 990포인트거든요. 근데 사실 참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이런 모습들은 사실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중간중간의 조정. 근데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 조정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조정이 안 나왔는데 그만큼 뭔가 더 체감상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보자면은 뭔가 예전에 나왔던 하락폭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모습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프 차원에서 보면 네. 빠진 게 사실 과거에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보다는 아직은 이제 맞습니다. 시작 부분인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되게 어려워질 거야라고 생각할 만한 네. 그런 글로벌 환경, 오미크론이 됐든 뭐죠? 그 이런 그 경제의 네.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공포심. 성장에 대한 네. 그 제한이 걸리는 이런 시그널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커져가서 더 불안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포 심리가 더 드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겁을 먹게 되는 느낌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적용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주변에 레버리지 신용미수 쓰시는 분 아니면은 지금 왜 파냐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못 견디고 팔 때 그다음부터 반등 나오는 거를 이미 구독자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팔 거면 늦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물론 비중에 그 종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포트를 과감하게 지금 손절하는 거는 좀 너무 의미가 없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와의 싸움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내가 이 공포를 이겨낼 멘탈이 있냐, 혹은 불안하면은 네가 아마 못 견딜 거라고 이렇게 흔들릴 때. 근데 그 불안한 게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보면 또 안 볼 수는 물론 저도 이제 뭐 사무실에서 모니터 막 놓고 보는데 일할 때는 안 보려고 이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본업에 그냥 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다시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작년의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좀 그때에 비하면 정말 하락한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처럼 급속한 하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하락의 초입 단계에서 매도하고 그 밑에 더 떨어졌을 때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한들 제가 지금 팔아가지고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현격히 낮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럴 거면은 차라리 좀 가만히 그냥 진득하니 들고 있고 그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가운데서 무엇을 줄이거나 정리하고 무엇을 새로 편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이제 모두가 다 떨어졌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겠죠?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덜 빠진 거를 매도하고 많이 빠진 걸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빠진 왜냐하면은 만약에 뭐 지수가 딱 100이었다가 가정해서 90까지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럼 종목이 만약에 10% 손실이 그냥 평균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5%를 하락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덜 팔았다는 뜻이거든요. 받치고 있다는 뜻이거나.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지금을 뭐 하락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돌아서면은 그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서 PB를 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리밸런싱을 했던 계좌가 오히려 시장이 돌아섰을 때 더 빨리 다 그렇지 않은 그 반대 케이스보다 빨리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크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결국 떨어질 때도 잘 버티는 주식이니까 그런 걸로 바꿔놓는 게 낫다. 네,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테마주를 매매를 할 때도 대장주를 매매하라고 하는 그렇죠. 이유가 오를 때 더 가고 빠질 때 덜 하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보면은 그 LG화학일 것 같아요. 네. 그 낙폭을 아주 많이 키웠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연저점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그 상장을 앞두고 좀 올라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정반대의 모습이 흘러나와서 지금 주주들이 속이 타는 상황이죠. 네. 이 상황 한번 점검해 봐 주시죠. 네, 일단 오늘 5.8% 이때는 사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때가 그때였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긴 한다. 물적 분할한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해서 많이 하락을 했던 시기였었는데 지금 시점은 뭐 이게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이렇게 잘 지켜왔었던 그림들을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여기 아래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나왔죠. 네. 그러면서 수급을 보면은 더 놀라운 게 참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쫙 던졌네. 네, 외국인이 1,2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기관이 1,200억을 매도를 했는데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는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뭐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패시브 매매죠. 뭐 이제 ETF를 통해서 결국 이 기관은 외국인은 다 정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기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이 있다면 LG 화학을 빼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어넣는 게 이제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런 지금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6, 7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FTSE나 MSCI나 코스피 200 지수에 계속 들어가게 될 거면은 그럼 결국은 다 거기서도 빼고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정해진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ETF 패시브 자금은 LG화학을 매도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됐었지만 오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슬슬 준비를 하는구나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 증시에서 리비안이나 테슬라가 그래도 좀 받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리비안이 공급망 문제로 생산 목표치를 낮추면서 뭐 2025년도까지 흑자가 안 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과 맞물려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테슬라도 계속해서 자기 지분을 매도를 하다 보니까 투심이 연간적으로 좀 같이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참 이거는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LG화학을 팔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저도 정말 대답하기가 쉽진 않은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을 놓고 보면은 LG화학은 당연히 3순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걸 빼서 다른 걸 사는데 그렇지. 수급적인 논리로 보면 이 회사가 사실 뭐 우리나라 2, 3, 4 다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금 수급의 논리로만 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화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의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SK이노베이션도 5%대 하락이 나왔지만 추세가 완전히 지금 LG화학이랑은 다릅니다.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같이 삼성 SDI의 흐름을 보자면은 견조합니다. 이때 5, 6월에 저점을 아직도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런 지금 이거를 연결 지어서 수급도 같이 보자면은 삼성 SDI는 오늘 외국인이 950억, 기관이 625억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기관이 샀습니다. 수급에서 여기서 이렇게 저는 그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모든 회사들이 충분히 기술력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저는 LG화학은 그나마 제일 이 세 종목 중에서는 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들고 있는 분들은 좀 고민이 참 커질 텐데 네. 거기다 또 오늘 물량을 받아서 이제 더 물타기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 네. 금융감독원에서도 좀 뭔가 네. 그 손을 좀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다음 순서가 사실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쉽게 물적 분할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할 수밖에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회사가 그 정도까지 이미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당국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이러니까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는, 기간 종조. 네, 그런 거는 충분히 좀 기간을 갖고 하자라고 해서 연기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들을 뭐 번복을 하는 거는 뭐 이 회사와 그런 금융 당국 간의 얘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LG화학 지금 연저점을 지금 찍었는데 물타기의 기회로 뭐 내일도 아마 더 떨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네. 오늘 뭐 그 내일 만약 더 떨어진다 그랬을 때 또 연저점이 또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거를 어떻게 그때 담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은 흘려 보내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동안 LG화학을 봤을 때는 항상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렇게 회복을 못했어요. 그 다음이 계속 또 항상 흘러내렸네. 네, 아래 뭐 흘러내리지 않더라도 박스권에 있다가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하락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고 이런 횡보 구간까지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아까 그러니까 저는 제 시나리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다가 내년 초에 강하게 다시 한번 뭐 중소형주 위주든 상승이 나올 때 여기에 있을 때 주식 투자자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때 오히려 하락을 더 많이 한 거를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여기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시점에서 물론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뭐 구독자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락할 줄 알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뭐 코스피가 오늘 1.8%가 하락하고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이 저다, 그럼 저는 정말 손이 안 나가겠지만 그럼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일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은 좀 줄이자. 네. 물타기 하는 것보다. 네. 하여튼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좀 갑자기 뭐 별로 재미는 없을 거라고 많이 생각들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관 투자자들도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래 안 할 거고 네, 연말 맞습니다. 앞두고. 그러나 이렇게 또 급락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단 말이죠. 그냥 재미없이 횡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응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대응을 말씀하신 대로 좀 비중을 줄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게 낫냐 아니면 일단 들고 가는 게 낫냐 그다음에 다시 산다고 하면 내년 1월 초 이렇게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25일 지나서 네. 연말에 그때 조금 더 싸질 때 사는 게 맞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현금이 있고 없고가 일단 제일 큰 경우의 수가 될 것 같고요. 한번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죠. 현금이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겠죠. 싸게 더 매수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오히려 만약에 내일이 하락하고 며칠 동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내년 초부터는 분명 다시 한번 그림이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뭐 정말 이건 싸다라는 게 아닌 이상은 그대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뭐 레버리지를 더 해가지고 더 사야 된다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눕니다. 리밸런싱을 하겠다, 리밸런싱을 하지 않겠다. 세 가지겠네요. 여기서 주식을 매도하겠다. 알겠죠? 리밸런싱이라는 건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걸 산다라는 저는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을 좀 비중을 줄여 놓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밸런싱, 그러니까 주식만 팔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럼 저는 차라리 안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그런 생각으로 현금을 있는 걸 좀 매도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언제 사야 될 것이냐.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걸 기다리다가 또 결국은 반등하면서 또 못 사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다시 사기로 만약 마음 먹었다면 언제 사야 될까요?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반등. 네. 이게 만약에 10% 하락하고 5%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5%라도 확인을 하고 사는 게 약간 요즘 시장에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하게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다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면은 어느새 또 본전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면은 차라리 10% 하락하면 그 반이 되돌림 정도가 나온다.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독립 리서치를 운영하시니까 기업 탐방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은 그래, 많은 분들이 생각이 거야. 에이, 그래, 올해는 망했다. 자, 그럼 내년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내년도에 어디가 좀 좋을 것이냐, 어디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디 섹터, 어느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다들 관심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유망 섹터는 참 많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의료 미용기기 에스테틱이라던가 물론 거기는 좀 스몰캡이 많죠. 그 외에도 저는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정책 테마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참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인이 아니라 정책 테마입니다. 정책. 네, 정책 테마를 보자면은 지금 여야 후보들의 MZ 세대를 참 겨냥을 한 정책을 많이 걸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 그 세금 유예해주겠다 밀었죠. 그러면은 지금 MZ 세대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취업이고요. 두 번째는 집입니다. 그럼 첫째는 일자리 관련주는 일단 빼고 두 번째 오늘은 좀 주택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말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건설주들. 네. 12개월 포워드 PBR로 보면 지금 0.8배밖에 되지 않아요. 0.8배에서 9배. 근데 이때 해외 플랜트 수주 2011년도 때 밸류에이션은 1.6배까지 받았습니다. PBR을. 그리고 박근혜 정부 금리 인하로 뭐 부동층 착공 랠리가 있었을 때 1배를 받았고 이때는 뭐 18년, 19년도는 좀 논외로 해야겠지만 대북주 영향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걸 왜 봐야 되냐라고 좀 보자면은 연간 분양 물량 추이를 보면은 2015년도 때 아까 PBR 밸류가 1배에서 1.2배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0.8배인데 이때가 한 52만, 53만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40만으로 돼 있는데 10%만 더 늘리면 44만 호가 될 거거든요. 세대수가. 그러면은 역사상 두 번째로 이렇게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건설과 건자재에서 충분히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자재의 평균 PBR만 봐도 지금 시점에서 여기 수치가 1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집과 관련된 건설 아니면 건자재에 관련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한 번씩 대형 건설주들의 흐름을 한 번씩 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 정책 테마주에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몇 개월 전부터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저거 샀어. 네. 근데 오히려 떨어지니까 네.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 수급을 보면은 이거 한 달 누적으로 볼까요? 기관이 이렇게 84만 주를 지금 GS건설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GS건설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건설에 대한 뭐 차트를 봐도 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계속 이탈되는데 좀 다른 모습이지만 현대건설은 외국인이 지금 74만 주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자면은 현대건설을 보면은 2011년도를 보자면은 지금 PBR 밸류가 0.76배로 지금 더 낮추면은 여기 0.76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GS건설 같은 경우를 또 보자면은 0.78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좀 보자면은 PBR이 심지어 0.5배입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뭐 사실 여기서 의문이 나오는 거가 있겠죠. 뭐 저평가라고 다 잘 가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는 거 그쵸.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상 그러면은 뭐 매니저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그럼 건설주 뭐 저평가 오래됐었죠. 그러면은 그럼 건자재나 리모델링과 같은 종목들을 보는 건 어떨까? 상대적으로 스몰캡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면은 한샘 물론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뭐 M&A 이슈가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뭐 LX 하우시스 같은 종목들도 뭐 최근에 어쨌든 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좋은 모습들이 지금 실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빠졌네요. 네. 저희도.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빠진 걸 샀다가 반등 나오면 팔고 이런 전략이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뭐 흔히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사물놀이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사면 물린다고. 네,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 지금 시점이 딱 그런 시점인데 그래도 지금 시점을 이용해서 좀 내년도에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은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충분한 메리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일단 좀 나눠서 질문을 해볼게요. 건설주. 근데 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건설주 가운데서 탑픽을 대형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중소형주? 아까 현대산업개발도 얘기하셨지만 중소형주 단위 더 많이 지금 싼 상황이잖아요. 네.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DL ENC가 있고 DL 건설이 있죠. 네네. DL 건설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 보면은 정말 실적으로 보면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계속 뭐 DL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뭐 이 편한 세상을 좀 이제 지방 쪽에서 담당을 하는 게 이제 DL 건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탑픽을 보자면은 사실 여러 가지 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대장주가 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비슷한 흐름, 완전 이런 양대 산맥은 같이 가고 있지만 아까 현대산업개발은 좀 다른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다른 모습, 그리고 DL건설도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 건설주에서 나는 안정적인 10에서 뭐 15% 수익을 노린다라고 하면 GS건설, 현대건설을 가는 거고, 근데 난 내년도에는 오히려 스몰캡에 있는 시가총액 1조 이하인 종목에서 좋은 게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뭐 현대리바트나 LX 하우시스 그리고 뭐 하츠 이런 빌트인 기기 같은 종목들에서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다. 근데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면은 물론 당연히 대형주를 사는 거고 뭐 나는 좀 시장을 좀 이렇게 비트하는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건자재 쪽. 근데 아마 건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건설주가 워낙 안 움직이다 보니까 네. 건설주 우리 그 2차 전지 네. 소재도 보면 2차 전지 배터리 네. 이 완성 업체들은 빌빌대지만 소재 쪽은 막 시장이 넓다라는 의미로 네. 회사들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납품해야 될 곳이 많아진다. 네. 그래서 이제 소재주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건설주 주택 분양 경쟁하는 이 건설주보다 거기에 납품하는 뭐 시멘트가 됐든 네. 이런 쪽이 훨씬 낫지 않겠냐. 건자재 쪽이.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일단 건설주가 올라와야 됩니다. 와야지만 돼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도 그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3사 배터리가 끄니까 그 뒤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왔고 IT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주니까 더 크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었죠. 마찬가지로 저도 건설주가 일단은 강하게 뭐 예를 들면 하루에 4, 5% 한번 상승하는 날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이 뭐야? 같은 산업에서. 그럼 건자재겠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 거기에서는 뭐 시멘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 저는 건자재 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건설주의 상승이 좀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뉴스의 얘기들이 나오겠죠. 내년도 뭐 분양 이제 뭐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럼 건자재 다음 수혜주가 어디냐 이런 시점이 나왔을 때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해놓는 전략. 저는 그게 일단은 내년도를 위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지재 쪽에서는 탑픽으로 보시는 게 어디예요? 일단은 사실 이게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샘을 많이 보는데 한샘. 저는 근데 거기는 건자재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죠. 리모델링이죠. 근데 리모델링이 지금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방어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집을 더 꾸미는 이런 리모델링도 있고 사실 뭐 빌트인 기구를 보면은 뭐 하츠 같은 게 우리나라 뭐 레인지우드에서 지금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뭐 그런 쪽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많긴 하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아직은 지금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게 호가창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호가창이 나오는데 현대리바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매수호가 10호가를 보면은 12,000 주거든요. 12,000 주면 3억이에요. 이 주식 시가총액 3천억 되는 회사를 3억을 매도를 하면 주가가 3%가 하락합니다. 그만큼 호가창이 비어 있고 뭐 아까 제가 하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한 1, 2%를 올리려면은 7천 주니까 5천만 원만 있어도 5, 6천만 원만 있어도 주가를 2%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비중을 나눠서 잘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또 한번 연결을 짓자면은 오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게 이런 부분들 제가 매도가를 딱 시장가로 끌어올리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 정책 테마 관련해서 대선 관련해서 이 건설주 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잘 한번 더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아까 우리 오미크론 얘기하면서 미처 얘기를 못한 게 지금 리오프닝주들 네. 뭐 여행주, 항공주 뭐 기대감 한 달 전만 해도 쫙 있다가 지금 뭐 상황이 아주 안 좋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를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은 일단 접근하면 안 되는 구간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모멘텀이 다시 언제 올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네. 뭐 사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델타처럼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반등을 하면 강하게 하겠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 위주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을 볼까요? 작년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시젠이었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거 안 사고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가 결국은 지금 우하향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반응을 해도 고가에 대해서 200% 이상 상승을 해야 그때 가격으로 가는 건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만큼의 모멘텀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 반대급부로 생각하면은 물론 리오프닝은 언젠가는 이제 종식이 된다. 올 겨울이 지나고 나서 상승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훨씬 이런 진단키트 업체들보다 높겠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 그럴 거면은 차라리 모멘텀이 생각보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섹터를 노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실 보면 저도 요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체들 탐방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 업체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가 P3, P4 투자해야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집행을 해야죠.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야스라는 종목이 이제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시가에서 16% 상승을 했던 이유가 뭐 이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오늘 16% 갭을 띄운 이유가 LG 디스플레이한테 200억 원 규모의 장비 납품 수주 계약 체결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렇게 업체들한테 계약이 나오는구나. 그럼 디스플레이나 뭐 삼성,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들 그쪽으로는 조금씩 이제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리오프닝을 지금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부분들 모멘텀이 없다.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그게 한 달 안에 올까요?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겨울 아주 힘든 겨울이 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하여튼 투자자들한테는 참 괴로운 또 연말 연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생각과 같은 시장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변수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거는 멘탈 관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 주요 특징주도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탐방을 다니시니까 이제 회사 주담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어떤 궁금한 것들 묻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질문을 잘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스킬 같은 것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요새 한 탐방을 한 달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다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수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지. 얼마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 네. 다음 분기 괜찮게 나와? 이걸 알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거를 저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를 진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년도에 OPM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뭐 9% 나왔는데 이거 좀 이렇게 되면은 그때보다 좀 올라갈까요? 이거랑 10% 나올까요?랑은 대답이 다르게 와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저는 스무고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문답을 통해서 그 네. 상대의 그 느낌을 네. 캐치해야 된다. 그렇게라도 파악을 해야지. 당연히 10% 나와야 하면 나와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9% 그때 하면은 한 9.9%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기조로 보면은 충분히 두 자릿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그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10% 넘는다고 얘기는 절대 안 해주지만 그런 뉘앙스로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상태로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더 많이 알아낼 수 있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질문하면은 못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낚시를 잘해야 되는. 스무고개를 잘 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마음 오늘 또 불편하셨겠네요. 그 투자자분들 심리 뭐 다 똑같죠. 네, 하여튼 힘내시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오늘보다는 좋은 하루가 펼쳐질 것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일단 편안하게 쉬시고요. 그렇지 않다더라도 뭐 좋아지겠죠. 이거 뭐 요즘 거시적으로는 다 좋게 보는데 지금 이 힘든 구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버티느냐. 근데 이게 정말 못 버틸 만큼 힘든 분들은 오히려 그냥 정리하는 게 낫고. 그렇죠. 그래도 계좌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네. 그러니까 이겨낼 멘탈이 네.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버티시는 거고 하여튼 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 코로나도 버텨왔는데요. 작년에도. 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